저는 사실 그 순자산 1억 모으기 전에는 명품은 절대 사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 근데 1,000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명품백을 사? 이런 건 좀 이상해요. 예, 확실히 이상하고. 이제 뭔 얘기냐면 에르메스 얘기예요. 에르메스 글로벌 실적이 굉장히 이제 좋게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거든요. 에르메스가 다른 명품 브랜드에 비해서 압도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매출 39억 유로, 이제 6조 2천억의 매출이 났어요. 그리고 아시아는 일본 제외하고 이제 매출이 16억 유로, 약 2조 5천억이고요. 일본 제외입니다. 전년비 5.2% 성장, 글로벌 성장률은 9% 성장을 했는데, 자, 에르메스 코리아 매출이 어느 정도였냐? 아까 제가 다시 보여드렸죠? 지금 아시아 매출이요. 아시아 매출이 총 16억 유로예요. 에르메스 코리아 매출만 2023년 기준인데, 이거는 9,642억 원이었습니다. 글로벌 대비 약 4.3%를 차지했는데, 거의 2024년 상반기 매출만 해도 5천억 원 달성했다. 5천억 원을 달성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1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타 명품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이제 루이비통, 디올 이게 LVMH 그룹이죠. 프랑스나 이런 데서 이제 주가 제일 높은 그룹인데 상반기 매출이 4%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캐링 이제 상반기 매출 15% 감소. 근데 이 브랜드가 매출이 감소한 이유가 뭐였냐면 아시아 매출이 급감해서예요. 아시아에서 7% 감소하고 캐링이 21% 감소를 했는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아시아 쪽에서 소비 침체가 있었다. 그리고 관광객 구매가 감소했다. 근데 약간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시아에서 소비 침체가 어디지? 그러면은 딱 두 나라예요. 중국하고 한국. 아까 일본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주요 소비국인 중국과 한국이 이제 소비 침체가 있는 거죠. 경기 침체가. 그리고 이제 관광객의 구매가 감소했다. 이것도 누굴까? 솔직히. 누굴까? 왠지 한국 같은데. 이거 어디서 뭔가 이거 한국이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관광이 좀 줄어들고 소비 침체가 일어나서 떨어졌나? 이런 약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이제 에르메스는 그러면 이제 어떻냐? 에르메스는 오히려 아까 증가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에르메스가 지금 성공하고 있는 요인 중에 이제 분석되는 게 뭐냐면은 초고가 정책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값을 떨어뜨리거나 이런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정도니까 너희가 따라와라는 전략을 쓰는 거죠. 소비자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이걸 따라와야 된다. 이런 식의 전략을 쓰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희소성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인상인데 2023년 한국 이외 1월, 6월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을 오히려 인상했습니다. 인상을 했고 이것도 물론 뭐 원래 수요도 많아서 높은 수요를 좀 반영하는 거기는 하고 한데 어쨌든 이 전략이 가격 인상 오히려 희소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매출 증대를 일으켰고요.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제 배빌런 효과라고 있죠. 오히려 사치품이 되고 더 값이 올라갈수록 소비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 근데 배빌런 효과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유로서 제일 많이 드는 게 과시 소비, 지위 소비죠. 네, 과시 소비 또는 이제 지위 소비. 보통 이 지위 소비는 결국에 나를 이제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과시 소비가 된다고 하면 나의 재력이나 나의 어떤 계층을 다른 사람한테 과시를 한다. 또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내가 이걸 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나의 가치를 이제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소비를 활용을 하는 거죠. 이제 사치품인 경우에는 오히려 구매 욕구가 상승돼서 더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학과 반대되는 원래 가격이 증가하면은 소비 이제 량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배빌런 효과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런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격이 오히려 높으면은 이제 가치가 올라간 것으로 소비자가 판단을 하면서 구매욕이 이제 상승을 하는 거죠. 브랜드 아우라가 강화가 되고요. 재고 관리를 하는데 이제 소수 생산하고 할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제품을 계속해서 이제 한정판식으로 뽑는 거죠. 그리고 미판매 제품은 이걸 억지로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각해버리거나 이제 천을 다시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방식을 쓰고 있고요. 이제 에르메스는 이제 철학이 뭐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의류나 이쪽은 결국엔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한국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에르메스의 철학, 나는 한정판을 판다. 나는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겠다. 이 전략이 가장 잘 먹히는 곳이 한국 시장이라는 거죠. 한국 시장은 글로벌 럭셔리 소비의 핵심 허브로 부상을 하고 있다. 이거는 다른 업체들은 조금 매출이 감소했지만 에르메스는 오히려 증가를 했는데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가격을 인상하는데도 판매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이제 이른바 슈퍼리치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슈퍼리치만 에르메스를 사는 건 아니에요. 슈퍼리치가 주로 샀겠지만 에르메스를 어떻게든 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분들이 있죠. 자, 그리고 내년 한국 가격 인상률이 아마도 타국가보다는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제일 잘 먹히는 곳이 지금 한국이기 때문이죠. 그 가격을 유지하는 게 이제 브랜드 명성을 유지하는 거다. 절대 가격은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쪽에서 지금 쓰고 있는 전략입니다. 럭셔리 경영 철학을 한국 시장에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백은 에르메스를 사지만 실질적으로 뭐 생필품이나 이런 거 소비는 이제 쿠팡이나 다이소에 가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명품을 들고 있는 거는 슈퍼리치 정도 말고는 사실 저는 납득을 못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이 쌓이고 난 다음에 사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사실 에르메스나 뭐 이 정도의 물품을 만약에 일반적인 여성분들이 들고 있다라고 솔직히 보면요, 이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런 그 에르메스 같은 회사에서는, 에르메스를 이제 생산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슈퍼리치 타겟으로 하는 게 당연히 맞죠. 이거는 너무나 타당한 얘기고, 이제 경영 전략상으로도 너무나 타당하죠. 근데 제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떤 느낌을 드냐면, 이게 꼭 무슨 강남이나 압구정의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걸어다니다 보면 워낙에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하는 명품을 들고 다니세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과소비로 보이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자들이나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사는 거지, 일반인들이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냐. 사실 한국 시장이 이렇게 럭셔리 소비 핵심업으로 부상했다는 뜻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한국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나 일본이나 부자의 수가 객관적으로 더 많나요?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사실 부자들의 수로만 놓고 보면 훨씬 더 한국 시장이 적은데, 근데 한국이 계속해서 글로벌 럭셔리 소비 핵심업으로 부상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한국이 돈을 잘 벌어서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소위 말하는 명품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수와 계층의 두께가 훨씬 더 두껍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한국이 매출이 잘 나오지라고 분석을 한다면, 과연 이제 부자들만 사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까도 이제 매출 보여드리면, 지금 코리아가 2023년만 해도 1조 원 팔았단 말이죠. 1조 원. 코리아만. 자, 근데 물론 2분기에서 총 24조 정도 되겠죠. 만약에 이거를 이제 4분기로 해서 똑같은 수치로 한다고 하면. 자, 그러면은 24조 정도로 가정을 하면은 이 중에서 상당한 시장이에요, 한국이. 이거는 누가 봐도 맞는 거고, 전체 부자의 수, 여러 가지 상위 자산을 가진 수를 각 나라랑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뭐 에르메스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부자 비율에 따라서 시장 크기가 원래는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진 않다, 에르메스는. 맞아요. 요즘 명품 헤리티지가 없죠. 그쵸? 맞아요. 저도 그거는 동감하죠. 그래서 오히려 진짜 부자분들은 요즘에 에르메스 안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면 정말 특별하게 나온 것만 사신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죠. 에르메스의 매출, 코리아에서의 매출을 보면서 한국이 소비를 어느 정도로 하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국이 1인당 중위자산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SBS 보도에 따르면 1억에서 1억 2천 정도로 보고 있어요. 평균 자산 말고요. 그러니까 1인당 평균 자산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억 5천 정도예요. 근데 1인당 평균 자산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당연히 부자들의 자산도 들어간 거니까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1인당 중위자산이 1억에서 1억 2,500? 요 사이로 지금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박종훈 기자님 있으신데, 박종훈 기자님도 1억에서 1억 2,500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조금 정확한 통계는 중위가 안 나와요, 지금. 중위가 안 나와서 알 수가 없지만, 가구당 중위자산은 나와요. 가구 중위자산.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가구당 중위자산은 나오는데, 이게 1인당 중위자산은 잘 발표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중위자산이 1억에서 1억 2,500 정도로 가정을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에르메스나 이런 명품 시장을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억 2,500이라고 가정하면 대다수의 돈은 대부분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가 있거나 그 집값으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은 전체 자산 비중에서 70%가 넘으니까, 부동산이. 그러면 이거를 가정을 하면은 통장에 과연 돈이 얼마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 통장에 과연 얼마가 있을까. 근데 명품을 그래도 한두 개씩은 다 들고 있는단 말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맞냐 싶은 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통계상으로 봐도 70%를 부동산 자산으로 해석을 하면 1억 원이 중위자산이라고 보면 7천만 원 정도가 전세보증금 또는 부동산 값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순자산이 3천만 원이란 뜻이에요. 중위가. 중위 중에 그 나머지 순자산이 3천만 원이면 글쎄요. 뭐 해석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사실 별로 돈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완전한 통계가 나온 건 아니니까 조금 표준 분포나 표준 편차나 이런 거 계산해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저는 사실 그 순자산 1억 모으기 전에는 명품은 절대 사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 얘기를 하자면 제가 해외여행 얘기하면 또 이게 잘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여행 얘기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채널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순자산이 1억 정도로 가정을 한다면 중위 자산이 1억 정도로 가정하면 이게 20대, 30대, 40대 다 포함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저는 해외여행이나 명품 소비나 이제 뭐 실제로 따져보면 비슷한 돈이 들죠. 이제 해외여행이 뭐 어디 가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 해외여행 소비로도 한 최소 뭐 동남아 가도 한 200, 300 깨지잖아요. 보통. 뭐 명품은 더 깨지잖아요. 근데 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순자산이 1억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명품 소비하고 해외여행 다닌다는 게 진짜 충격적이에요, 저는. 한국은 이걸 너무 당연시 여겨요. 당연시하고 그냥 뭐 20대 초반이면은 내가 알바로 돈 모아가지고 해외여행은 한번 가야지라는 게 너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순자산 1억 모으기 전까지는 나가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여행이나 백 같은 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1억을 모으면 뭐 연 이자 3%로 가져온 300만 원 정도가 1년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300만 원 정도로 여행을 다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300만 원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을 갔다. 근데 1000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명품백을 사? 이런 건 좀 이상해요. 예, 확실히 이상하고 그 해외여행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 이게 자산이 모인 다음에 가야죠. 아무리 이게 이제 이 자산이 좀 모인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상한 생각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하는 생각이 제가 소수예요.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소수고 이상한 사람이 됐거든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말이 되나? 내가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명품을 사거나 해외를 간다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도 이번에 여름휴가 때 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냥 아는 분이에요. 4인 가족인데 자녀가 2명이고 부부가 이제 있는데 딱 그분들이 딱 전형적인 그 케이스예요. 한국의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 부동산 한 채가 지방 한 중견 도시 정도의 딱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물론 대출빚 갖고 있고 대출빚 갖고 있는데 통장에 1000만 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활비 쓰고 대출빚을 갚으면 그 이제 자산이 부동산에 몰빵돼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전형적인 한국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 가정 형태예요. 그러니까 자산의 액수는 있죠. 부동산을 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부동산 대출빚을 갚아야 돼서 매달 원리금을 납입하고 있고 근데 실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 이거는 통장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분인데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애들을 위해서라도 해외여행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아서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돼버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고 사촌에서 30살에 월 200번 그래 저런 분들은 뭐 좀 가도 되겠지 1억 모았으니까 분명히 우리나라 많이 가요. 제가 중국에 있는 지인이 있는데 상해에 있거든요. 그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최근 이번에 해외여행 저기 가는 시즌이 있었잖아요. 광복절 연휴가 있었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 일 때문에 이제 공항에 갔대. 근데 공항에 갔는데 한국 여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인데 제가 영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국 여자들이 너무 많대. 그래가지고 이게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항에 나가면 중국인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친구거든요. 막 미친 듯이 일하는 친구인데 해외 출장 때문에 공항에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 이게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해외 공항에서도 보이는구나. 요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집이 어느 정도 여유 있어서 보내주신 건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제 부모님이 아주 지원을 크게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스스로 1억 모으기 전까지는 해외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초반에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런 습관을 들이면 안 돼요. 한 1억 정도 모을 때까지는 내가 절제할 수 있고 돈을 모으는 능력을 키우면서 가야지 막 처음부터 막 갑자기 500, 1000씩 빠져나가는 해외여행이나 명품백 소비 이런 걸 하면 사실 돈이 모이는 습관이 잘 안 잡힙니다. 그리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부자분들만 해외여행 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